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지형과 도로 환경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중 90%는 보행로와 같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단절 구간이 많아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자전거 도로 현황을 박재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외의 차량도 갈 수 있지만 자전거 통행이 우선인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등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에 의해 다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뉩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6,225km, 이 가운데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496km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짧습니다.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016년 21,176km에서 2022년 26,225km로 6년 새 24%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71km 연장에 그친 496km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7대 특별광역시만 놓고 보면 부산보다 면적이 66제곱킬로미터 적은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1,315km로 부산의 2.6배 수준입니다. 대구나 인천, 울산, 대전, 광주도 부산보다 자전거 도로가 깁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과 수영강, 온천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갖추어져 있지만 도심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자전거 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가운데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452km, 전체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자전거 길을 탄다고 해도 사실 그까지 가는 게 거의 도전이자 모험이죠. 왜냐하면 자전거 길이 다양한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자전거 길은 대체로 보행로와 같이 되어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거나 차로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이라면 차로 위에 있는 자전거 길인데 사실 부산은 차로 위에 자전거 차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잖아요. 차도 많고 도로 구조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전거 길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자전거 한번 타려고 하면은 마음 먹고 차에 자전거 실어서 가서 타든지 또는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체험 삼아 타는 정도의 수준까지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제 자전거 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일선 구군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와 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조성 예정인 자전거 도로는 온천천 일원 860m 구간이 유일합니다. 자전거 도로, 보간대, 대여 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자전거 유지 관리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연간 자전거 도로를 연 2회 봄, 가을철에 안전점검을 해서 노면 포장,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래구에서 온천장역, 명륜역 이런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860m 정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연간 5억 5천만 원 수준. 이마저도 1억 1천만 원은 다른 사업에 밀려 본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의 자전거 도로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엔 자전거와 함께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 추세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 운영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영 강변로입니다.
이곳에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계는 화단으로 조성돼 자연 친화적입니다. 도로 자체가 넓고 통행 방향이 구분돼 사고의 위험도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2.7km.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과 쉼터도 있어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다칠까 그게 뭐. 걱정이고. 다치면은 무조건 물어야 되니까. 왜냐면 양쪽에 우측 좌측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또 다른 자전거길. 온천천 양옆으로 전용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자전거 길은 붉은색, 보행로는 푸른색으로 구분돼 있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표시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16km로 금정과 동래, 연제구가 관리합니다. 여기에 구별로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어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20대 정도, 10대에서 2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 같은 꽃 안 피고 이런 데는 한 40대 정도, 40, 50대 나가고 벚꽃 필 때는 한 100 몇 대씩 나갑니다. 하루에요? 예. 하지만 시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남구의 한 대학로 앞 자전거 전용 도로. 차도 한켠에 자전거 길을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드뭅니다. 여기에 큰 도로와 만나는 곳은 길이 끊겨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다 트램이 들어서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좁은 보행로에 자전거 길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도 옆이 아닌 상가 앞입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간판이나 적재물에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차도로 많이 갑니다. 오히려 그런. 네, 왜냐면 사람하고 접촉 사고가 나면은 자전거 100% 잘못이니까 근데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요. 차량 출입을 막는다며 세워둔 안전봉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철도역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은 방치 자전거에 절도 등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최근엔 공유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늘며 자전거 길의 활용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15분 도시의 일환으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운영을 만들어 놨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시민, 그럼 거기 상점, 상권에 있는 지역민들 전부가 함께해서 이 PM로를 잘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향성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5월 3일자로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된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두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지만 시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번에 걸쳐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한 번에 150원씩, 1년 새 300원 오른 겁니다. 시는 지난해 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내놓았습니다. 동백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45,000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9만 원 이상 이용 시 45,000원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인 1구간 1,600원 기준 29회차부터 56회차까지 무료 탑승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가 5월 1일부터 도입한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는 동백패스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반인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환급받습니다. 시는 45,000원까지는 K패스로 할인받고 초과분은 동백패스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에 이어 송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에 송금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용은 간편합니다. 동백전 앱에서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고 보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후 보내면 됩니다. 송금액은 1회 최대 30만 원입니다. 송금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만 원부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백전 최대 보유 금액이 월 150만 원이기에 이 이상 송금은 불가합니다. 이때 송금액은 충전 금액에서만 빠져나갑니다. 적립된 캐시백이나 정책 지원금은 송금이 안 됩니다. 또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도 송금이 안 됩니다. 송금 받는 사람에겐 동백전 앱에 알림창이 뜹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알림 기능 표출 여부에 따라 확인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앱 위에 숫자가 표시되긴 하지만 앱 안에선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송금 이후 3일이 지나도록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때문에 송금 후 받는 사람에게 수락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송금 내역을 알 수 있는 알림 표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백전 앱에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인 자립꿀단지 기능도 추가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 일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의무 휴업일을 아예 폐지한 곳까지 있는데 7월이면 모든 구에서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 권익보호,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여러 진통 끝에 시행됐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문을 닫고 영업시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달부터는 이 일요일 의무 휴업이 평일로 변경됩니다. 사하구와 수영구, 동구가 먼저 시행하는데 당장 5월 12일과 26일 일요일이 아닌 13일과 27일 월요일에 2번 문을 닫습니다. 강서구는 의무 휴업일을 각 업체가 자율 지정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한 셈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당사자 의견이 빠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일정 부분 편의가 제한되더라도 동의하고 10년을 지내온 그 시민의식에 대해서 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실태 파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번 조치로 더 힘들어지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은 더 좁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규제 철폐라는 점에선 무책임한 행정이라 꼬집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이 소비 성향을 막을 방법이 의무휴업을 변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온라인으로 가는 소비 성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끝판왕이죠. 한편 나머지 부산 12개 구구는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 상황을 본 뒤 7월 중으로 휴업일을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미국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미국 결합 심사가 발표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미국 승인 전
결단하라.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심사는 세계 주요 경쟁당국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미국 심사는 빠르면 오는 6월 중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가 만약에 기업결합심사가 나버리면 대한항공이 그 모든 결정 권한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차피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천을 허브를 삼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후에는 완료 이후에는 더 이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전에 미국의 승인 이전에 정부나 산업은행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이때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조건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총 자산에 포함돼 신고됐다며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의 관철이 될까 말까 이미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뒷짐을 지고 대한항공의 편에 서서 지금 기업 결합을 어찌 보면 정부나 산업은행이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내려면 결국 부산시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이 나서서 그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미국의 결합심사 이전에 우리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을 지어야 되는 그 정도로 절박한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 이후로는 정말 어떤 전망도 이제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좀 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와 산업은행은 기업 결합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으며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크루즈가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 들뜬 표정이 역력합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부산 모항 크루즈, 즉 부산을 거쳐가는 단순 기항과는 달리 3박 4일부터 5박 6일까지 다양한 코스로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의 크루즈선입니다. 오는 9월 21일까지 이탈리아 국적의 여객 정원 3,700여 명에 달하는 크루즈가 부산을 모항으로 총 9항차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크루즈를 통째로 빌리는 전세선 형태의 크루즈가 잇따라 운항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일본 최대 연휴 골든위크를 맞아 한일 양국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국한 일본인 관광객만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평소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북적이는 관광객의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17만 명이 부산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크루즈가 부산항을 모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와 글로벌 선사 마케팅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에게 외식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희망 쿠폰은 따뜻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는 현장,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치킨 가게. 정혜연 씨의 일과도 들어온 주문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재료 손질을 끝내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뒤 정성스레 양념을 바릅니다. 곧이어 완성된 치킨.
일반 손님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음식이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정혜연 씨 가족들은 지난 2011년부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 10가구에 매월 희망 쿠폰 나눔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처음 어려울 때는 이런 걸 생각 못했어요. 근데 장사가 조금 되고 하니까 이걸 저희가 받았던 것도 있는데 제가 다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더라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상구의 또 다른 식당. 돈가스를 주 메뉴로 하는 이 자활사업 식당도 희망 쿠폰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선순환하는 기회를 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작된 희망 쿠폰 나눔 사업. 사상구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65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이미용원만 해당되다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현재는 17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더 기쁘다고 말하는 참여자들. 이들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북구 화명동에 올해도 수십 가지 장미들이 꽃을 틔우고 있습니다. 봄의 절정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봄꽃 천지 화명장미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란 붓꽃과 수련이 연못을 장식했고 우거진 나무는 푸르름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5월 화명장미공원에는 꽃의 여왕 장미들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뜻하는 노란 장미서부터 감사의 꽃말을 지닌 분홍색 장미, 아기 얼굴만한 크기의 사랑을 뜻하는 붉은 장미까지 세계 곳곳에서 피고 있는 장미 50여 종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온 거예요. 향기도 좋고, 아니 우리나라 꽃인 줄 아는데 보니까 전신 다 외국 꽃이더라고. 근데 외국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 속에 장미를 담으려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공원은 은은한 장미향, 갖가지 색채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 장미가 피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우범지대였던 곳에 한 그루씩 장미를 심기 시작했고 해마다 휴게시설과 수종을 늘려가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곳을 찾는 상충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상가들이 다 매출이 오르고 송이가 커가지고 주민들의 상당 호응을 받고 지금 장미가 보니까 이제 개화기가 곧 돼가지고 12일 정도면 이게 피크타임인데 지금 정말 아름다운 장미를 보려면 화명도 오면은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명장미공원 장미는 사계절 수종으로 6월까지 꽃을 피운 뒤 여름과 가을 다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한편 올해는 수국이 식재돼 초여름 피어나 또 다른 절경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